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부로 저희 구독자, H채널 구독자분 수가 4,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 아는 동생인데, 가까운 동생인데, 둔산동, 대전 시청 옆에 있는 둔산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놀이라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커피놀이라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19번지입니다. 카페를 하는데, 제가 이제 4,000명 넘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약간 스폰을 하겠다고, 이벤트 지원을 하겠다고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구독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소개시켜주신 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커피, 원두 100g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해주신 분에 한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200g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두를 넣어서 100g씩 이제 보내드릴 거고, 혹시 커피 좋아하시고 집에서 이제 커피 핸드드립해서 드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런 원두로 해서 커피를 내려서 드실 수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설명란에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신청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원두를 100g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00명 기념으로 40분한테 보내드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제가 40명 조금 넘더라도, 제가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신청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제 그쪽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 개인정보는 제가 이제 받고 보내드리는 즉시, 영구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많을 때는 순서대로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커피는 정말 맛있고, 제가 여기 커피놀이를, 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마 여기 가시면 가끔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벤트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예, 댓글을 보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댓글로 이제 19일 언저리, 12월 19일 언저리에서 어떤 변곡점이 예상된다라고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방송 보시면 제가 이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와사비님이었어요. 와사비님이 그때 썼던 거, 이게 이제 12월 보니까 7일인가 그때더라고요. 12월 7일이니까 13일 전에 그때 이제 썼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비트 오늘 3,224달러 찍고 현재 3,453달러입니다. 1년 전 한 달 동안 보여준 상승장에서, 그때 막 피크치고 올라갈 때요. 2017년 11월 12일 5,320달러에서 상승 시작 추가. 2017년 12월 17일 19,798달러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막 올라가다가요. 그때 7,780달러, 막 거의 8,000달러 근처까지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월 불과 며칠 만에 5,400달러까지 빠졌어요. 5,400달러까지 11월 13일 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이제 한 달 하고 5일 만에 2만 달러까지 간 겁니다. 이 기간이 이제 한 달하고 5일인 거예요. 이 기간이, 여기 피크를 찍었던 이 기간이 한 달하고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5,000달러에서 거의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주신 거였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제 촉이라고 하셨는데, 예, 촉이 일단은 어느 정도 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6,482달러에서 추가 하락 시작. 이번에 이제 빠진 거 보시면, 11월
13일, 4일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12일 추가 하락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12월 그러면 이때 한 달 하고 5일 동안 상승했던 거를 계산해 보면 한 달하고 5일, 그러니까 14일에 한 달하고 5일이니까 뭐 12월 19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안에 변곡점이 예상이 된다. 세력의 재미있는 반전이 이제 코앞인 듯.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2017년 12월에 우리는 남산만한 산을 보았고 지금 청계천 바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소주병 들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다 힘듭니다. 하지만 안 팔면 손해본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자들도 더 땅을 파보야 힘드니 올리는 게 더 편하고 많이 먹습니다. 올리기 전에 엄청난 손바뀜 보이시죠? 위크엔드 포기할 때까지 흔들다 치고 갑니다. 견디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한라산, 백두산, 개막원, 오르내리다 에베레스트산 한번 구경한 후 방장님 모시고 좋은 곳에서 정모 한번 하시죠. 오늘 추억하며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벌써 이때 이제 써주신 게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딱 그 어제 그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때 19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일에서 5일도 차이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18일 날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차이로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맞았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 변곡이긴 한 거죠. 바닥을 찍고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보고 일단 굉장히 좋은 촉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와사비님이.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읽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온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셔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송기봉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일단 대세 상승 시작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함부로 팔지 마세요. 대세 상승 시작으로 보입니다. 주식과는 다르게 특별히 업종별 분류도 없고 단일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승 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방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로 초짜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촉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이제는 희속 게임을 즐기면서 들고만 가는 겁니다. 예전에 코스닥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리고 SK텔레콤 뭐 데이콤도 있었고요. 종목을 기억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사지는 못했는데 과거 흐름은 모르지만 이때 단타 즉 전문가한테 추천받고 주식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이틀 상승 하루 조정 이틀 상승 하루 조정 계속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패턴을 보여 무조건 하면 수익이 난다고 그때 제가 들은 용어가 장중 조정 마무리입니다. 조정을 주는데 장중 조정 마무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팔고 다시 한번 이제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다는 거죠. 계속 털린다는 겁니다. 계속 매도를 할 때마다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정시 매수 이거 대세 상승기 접어들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가야 합니다. 20% 올랐다고 다른 거 조정시 들어간다 이거 안 통할 거로 저는 확실합니다. 모든 게 동일군이고 만약에 팔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셨다고 하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매도를 걸었는데 팔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당연히 팔고 현금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장 초입이고 뭐 지금 가격 자체가 뭐 6,000달러까지 올라간 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가 돼서 만약에 그게 치고 간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상승 안 한 다른 코인으로 바로 이제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요 며칠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일 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면 못할 일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세 상승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정도 안 줄 거라 믿기에 장중 흔들면 그냥 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보니까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하셨고 이제 글 쓰시는 거 보면 일단 그 차트도 잘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이 흐름도 굉장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세 상승 시작으로 보신다고 했고 저는 뭐냐면 지금이 이제 대세 상승 시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계속 지금은 이제 싼 거고 계속 이제 들고 가셔라 그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경험담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티브 유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400만원 돌파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1번 시나리오일까요? 1번 시나리오라면 벡터 ETF 있는 2월 초에 큰 상승이 지속되는 걸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방송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주봉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혹시 이제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빨간색은 지우겠습니다. 보시면 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2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가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이제 고개를 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속 지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5,800달러, 5,790이니까 5,800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제 예상은 이 20주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만약에 1번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바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봉상 돌파해서 주봉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번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20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 다시 20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면 여러분들 2019년도는 1년 거의 이제 6개월, 적게 6개월에서 뭐 많게는 10개월 정도를 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일단 그 1번이든 2번이든 2번 시나리오든 맞고 떨어질 건데,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돌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1번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무지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금리 인상 여부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뭔가 있었나요? 오를 모멘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쇼뚝배기 깨는 건가요? 이렇게. 물론 쇼뚝배기도 이제 깨야 되겠죠. 쇼뚝배기도 이제 깨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쇼 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연히 이렇게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쇼 치시는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숏은 안 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 물량을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익이 나서 거기서 숏을 치는 거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숏 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였냐면, 시장에서 판단은 72%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는 금리 인상은 이제 미친 짓이다 얘기를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반응은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로 이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을 이제 살펴보면, 어제 이제 잠시만요. 어제 분봉인데요. 어제 변동폭이 상당해요. 다우 보시면 어제 고점이 24,000에서요. 24,050에서 23,160이니까 거의 뭐 900이죠, 900. 900포인트가 어제 이제 위아래로 흔들다가 종가는 이제 3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1시간봉 보시면 이렇게 어제 올라가다가, 잠깐만요. 이거죠. 1시간봉 보시면, 잠시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안 올라가지? 보시면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열리고 다우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완전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어요. 수직 낙하를 했고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주식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타이밍이 더 좋지 않다. 타이밍이 더 좋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나마 지금 하는 게 그 연준에서는 판단했을 때 낫다.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 인상을 한 걸로 보고, 그나마 이제 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은 두 차례만, 세 차례에서 이제 두 차례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단 말인 거고요. 왜냐면은 실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번에서 2번으로 축소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도 뭐 안 좋게, 왜냐면 유동성이 빠지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암호화폐 시장 사이즈 자체가 아직 그 정도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금리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진 않고,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 신흥국들 환율이 이제 약세로 갈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7위안을 이제 중국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하면, 물론 중국도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상을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인상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무너질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무너질 게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안 하면 너무 이제 미국과 이제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이 큰 흐름은 저는 이미 이제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신흥국들, 중국 이런 자금들이 이제 자국이 아니라 그 국가의 화폐가 약세, 달러 대비 약세를 띠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신흥국들, 어제 제가 이집트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도 결국에 암호화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나라들이 환율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이제 고통을 겪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저는 그 지금 신흥국들하고 그 친중 반미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유저가 많아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생태계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되고, 그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김재훈님이 써주신 예, 뭐냐면 이 프로필 사진 이거 접니다. 예, 이 동그란, 지금 이 프로필 사진하고 지금 이 뭐죠? 카메라로 찍혀서 나가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전데 옆에서 찍혀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언제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아마 말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경택님이, 제가 이제 기침을 많이 하니까 목 안 좋을 때 프로폴리스 액상 이 효과 짱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약사님도 저한테 이제 진달래꽃인가요? 그거를 해서 달여서 먹어봐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게 그 이재현님이
이지연님이 곰보 배추 이렇게 말린 거를 보내주셔서 마시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침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지금 기침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지연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일단 다 나으면 제가 그 이지연님 덕분에 다 나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카카오가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 카카오 주식을 사서 5년 정도 장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 내주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다 처분한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부분에서 저도 이제 카카오가 있긴 한데 다른 주식들은 많이 정리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를 분산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주식시장의 비중이 많으면 일정 부분 카카오라고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만약에 다우가 지금 다우 차트를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로그 적용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위치가 싼 위치가 아니고 지금 이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추세가 이탈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우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걸 버티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 저점과 2008년도 저점 연결한 거고요. 여기 고점과 보시면 이렇게 다 지지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 채널의 라인이 그리고 보시면 그 송기봉님이 2016년도에 다우가 이제 꺾일 거라고 보셨대요. 그러니까 촉이 좋으신 거예요. 왜 좋냐면 보세요. 이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실제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쌍봉 찍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하고 이제 16년도 넘어가면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때 이제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넘어가면서 야, 이때는 때려야 되는 자리다 라고 이제 보셨던 거죠. 채널 상단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그때 정리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 깨질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어거지로 올린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지로 오히려 그냥 시간 끌면서 어거지로 올렸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 이 채널 지금 현재 자리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인데 이제 이번 주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해서 일단 내려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쌍봉 찍은 거는 진짜일 확률이 높다. 예, 진짜일 확률이 높다. 채권 움직임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단기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임박해 온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 이거는 꺾였다고 채널 안쪽으로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럼 어디까지 빠지냐 보시면 이때가 서프라임 때잖아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100년에 한 번 뒤집어 엎는 시장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채널 바닥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 하단부까지라고 하면 물론 이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걸리면서 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우지수로 13,000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률이 거의 반토막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우가 반토막 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무리 카카오가 좋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날고 기고 좋다라고 해도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일단 일부 적은 비중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지만 큰 비중을 넣어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원래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기사가 어제였나요?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카카오의 증권, 금융업 진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탓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증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일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주식시장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완전 가벼운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별개의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종목들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을 덜 빠진 종목을 매도해서 이제 그 빠진 종목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덜 빠진 종목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코인 참수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쉴튼 호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주주의 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는 희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인의 가치는 희소성도 있고 저는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실제 암호화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 생태계가 얼마나 구축이 잘 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체인의 예를 들면 기업이 비체인망을 사용하려면 트랜잭션 소모 비용 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를 구매합니다. 사용자는 비체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토를 배당식으로 지급받는 시스템이죠. 예, 비체인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의 사용성이 많아지므로 비체인 토큰의 가치가 커지는 시스템이죠.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결국 실물 경제에서 사용성과 확장성만이 그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일들은 일반 스타트업에서 성공시키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정확히 코인판에서 벌어지는 각각 코인들의 사업성 및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 있던 여러 그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제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은 올라왔을 때는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화할 필요도 있다. 어느 정도는 거기에 플러스 어느 정도 안전한 암호화폐들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BK가 코인판에서 유명한 코인은 맞지만 향후 실물 경제에서 지불 역할을 못하면 없어질 수 있듯이 먼저 나왔다고 우량주 유망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조심해야 할 시기인 듯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안 없어지고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뭐냐면 얼마나 그 코인을 사용하는 유저가 확보돼 있고, 이게 화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플랫폼 코인이라든가 뎁들 같은 경우는 실제 유저 확보가 중요하고, 실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내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불 관련된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라든가 이런 송금 관련된 이런 코인들은 약간 전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K라고 안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보고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뭐 독일이라든가 뭐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현재 보시는 뷰와 같은 생각하게 되어 시장에 급격하게 들어온다면 예상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재 매집 중인 세력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매집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제 제가 질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질문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달러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 강세 기조를 더 떼어서,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뭐 중국 이제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게 되고, 뭐 인도라든가 신흥국들 다른 뭐 유로화라든가 이런 게 더 약세 기조를 떼었을 때 급격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력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세력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이제 충분히 지금 매집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촉박하고, 만약에 스케줄상, 세력 스케줄상.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력이 아직 덜 매집이 덜 됐다, 덜 털어냈다, 그리고 개인들을 더 털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1년 동안 3,000에서 6,000달러 이 사이에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더 뺏어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런 화폐로 인해서, 화폐 약세로 인해서, 자국 내 화폐 약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나라들이, 신흥국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빨리 들어온다라고 하면 세력들도 일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세력들이 이미 매집했냐? 세력들은 이미 기존 포지션을 거의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 고래 지갑들 이제 보시면 거의 그대로 매수하고 있고, 뭐 물량을 털어냈다고 하더라도 4만 개 갖고 있는 지갑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갑에서 10%, 한 4천 개 정도 매도하는 거지, 오히려 이제 더 매수를 많이 하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진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지갑들 이제 체크를 해보면 더 많은 양을 이제 매수해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래 지갑들은 거의 모든 물량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 털어낸 지갑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기본적인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분실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지만 저장 매체는 고장, 분실할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이. 여러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 보험업이 생겨나겠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개수는 감소해 버리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악재를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2100만 개에서 만약 개인이 키를 분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신뢰성을 떨어진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영구히 잃어버리는 그런 비트코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로 인해서 나오는 양이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영구히 없어지는 비트코인의 수로 인해서 가격은 더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 입장에서 보험을 제가 들어놨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보험 상품이 생겨서 내가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니까 보험금으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비트코인이 뭐 1000개가 있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1000개 가지고 보험을 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뭐 1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100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1000개의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그 보험금 받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숫자는, 가격은 또 상승 요인이 작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구히 없어지는 이 비트코인 개수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분실한 거죠. 이런 거예요. 금을 어떤 개인이 금 뭐 내가 10kg을 갖고 있는데 금 10kg을 잃어버렸어요.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오히려 금의 가치는 이제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 아니면 미술품, 고가 미술품인데 피카소 작품이 총 전 세계에 뭐 100점이 있다. 100점인데 피카소 작품이 그 중에서 10점이 영구히 손실됐다. 뭐 박물관이 화재가 나면서 미술관이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피카소 작품 90점은 오히려 그 10점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상승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저는 효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 10점이 야 이것도 불나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예,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 이재훈님이 이제 질문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담으로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이나 채굴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카드라성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일단 지금 벡터거래소라든가 ETF 이런 절차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 그 의회에서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거는 같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카더라성 뉴스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통일 이슈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침체가 왔을 때 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막 그 맡은 중앙은행장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화폐를 발행해서 이거를 뭐 주식시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침체가 됐을 때 이제 경제 대공황 때를 살펴보면 그때 경제 대공황 때 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 경기를 이제 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시켰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 공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침체가 왔다. 이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고속도로도 되게 촘촘히 잘 돼 있고 기차, 철도라든가 뭐 전기 여러 가지 다 잘 돼 있습니다. 기반 시설들이.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을 다 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일자리 창출들 그게 이제 저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북한 사람들도 그 일정 부분 거기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북한으로 가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률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북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같이 쉐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 침체 상황을 통일이 되게 되면 저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다음 내용이 예. 예. 보시면 신혜수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저번에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좀 주식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 정리하시고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다 매집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다 못 사서 아쉽긴 한데 지금 더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내가 떨어졌을 때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이제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도 땡큐라고 생각이 돼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떨어졌을 때도 좋고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고 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가장 좋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도 좋으려면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코인을 살 때
사고 나서 떨어지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안 사시는 게 맞다. 안 사시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냐면, 올랐을 때는 기존 포트폴리오가 올라서 좋고, 제자리에 있으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보니 코인원 보니까 아예 노드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래소가 결국에 은행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은행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를 맡겨놓으면 암호화폐를 뭐 테조스를 뭐 베이킹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뭐 퀀텀이라든가 이런 걸 스테이킹하고 지갑에 넣어서 받은 이자를 일정 부분 자신들이 그 이자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띄고 고객한테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결국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는 낮춰주고, 그 고객들 자산만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그걸로도 거래소는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PTW 저스틴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캐나다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캐나다 거래소를 사용 중인데 3,000달러 입금해서 비트를 사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중국 거래소로 옮기면 2,700달러로 찍힌대요. 그래서 야, 수수료 이 피가 너무 비싸다, 10% 정도 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뭐냐면, 진짜 근데 수수료가 10% 이렇게는 아무리 비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어떤 알트코인이 있어서, 근데 그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 있어요. BTC 마켓에 있는데 다른 거래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화를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그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거기서 그 BTC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사잖아요. 이렇게 할 때 꼭 비트코인으로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수수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전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굳이 비트코인 하지 마시고, 뭐 빨리 전송되는 거 있어요. 네오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거 전송이 되게 빨리 됩니다. 그러면 물론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걸로 이제 보내시고 그 리플을 다시 매도해서, 리플 시장이 없으면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암호화폐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0%가 차이 나는 거는 제 생각에 이제 캐나다 거래소가 프리미엄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비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비트를 보냈을 때 내가 몇 비트가 남는지, 수수료 빼고 0.99비트가 남는지 아니면 1비트가 그대로 남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BTW 저스틴님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두, 커피놀이 원두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빠짐없이 너무 많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트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란에 쓴 댓글로 거기다가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